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의 치욕사가 될 것이다. 이 황당한 발언은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에 넘기자마자 그의 변호인단이 부실기소라며 반발해 내놓은 입장입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석열을 무리하게 체포하지 말고 바로 재판에 넘겨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재판에 넘기자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측은 연이어 입장문을 내며 검찰을 계속해 비난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 계기로 윤석열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기소를 택하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측은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책임회피적 기소와 사명을 잊은 무책임한 불법의 방관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말했는데요.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거친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검찰 독재공화국 치하에서 이제와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입에 거품을 물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불법적인 수사여서가 아닙니다. 윤석열 사건의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보고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기소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런데도 마치 법원 결정으로 불법 수사가 인정된 것처럼 아전인수격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측은 검찰이 보안 수사 없이 윤석열을 기소하는 것을 두고도 반발했는데요.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이 수사만을 근거로 내란죄 구속기소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선 입장과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곧바로 재판에 넘길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사를 줄곧 거부했던 윤석열 측은 검찰 조사를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윤석열의 궁여지책으로 보여집니다. 무조건 우기고 보자는 전략인데요. 과연 이게 먹힐까요? 이럴수록 불리해지는 건 내란숙의 윤석열입니다. 이날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게 되면서 정치 인생이 끝날 게 명백한 윤상현 국힘당 의원이 나서 또다시 앵무새같이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요. 마치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한 듯한 그의 발언은 윤석열 변호인단이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이 없습니다. 또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비상경특별본부가 구속 기한을 연장하는 거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에서 계속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면은 당연히 석방을 해야 됩니다. 이 불허를 했는데 또다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또 불허했습니다. 당연히 피의자를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석방을 안 하고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이 사정기관의 검찰의 역할, 정말 실망스럽다. 왜 그러냐면은 첫째,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이 없고요. 결국 소위 말해서 불법적인 수사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에서 결국 구속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은 위법적인 공수처의 수사에 공범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런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으면 응당 사퇴하는 게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임명권자를 본인이 구속 기소한 장본입니다. 그러면 도의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은 윤석열을 재판에 넘기면서 100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했는데요. 기존에 확보된 내란 공범들의 진술과 증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100쪽이면 내란 사태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보다 분량이 더 많은데요.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니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이 83쪽이고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95쪽이었는데요.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이 84쪽 등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공소장은 대부분 80여 쪽 분량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추가적 사실을 윤석열의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이 필요한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공소장이 100여 쪽에 달할 만큼 관련 증거가 많다는 건데요. 기소를 하고 남을 만큼의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윤석열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한 차례, 그것도 묵비권을 했고 그 이후 공수처 수사를 거부했는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면 조사를 시도할 틈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된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셈인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지시에 대한 증언과 진술인데요. 먼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이 이번에 싹 정리해 방첩사를 도와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겐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해라고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법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나왔는데요. 박종군 이진우 사령관에겐 도끼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게 했던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포고령을 자신이 작성했다면서도 윤석열이 이걸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한 건 인정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는 증언들이 이렇게 많은 건데 이뿐 아니라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물증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게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 입증의 중요한 물증들인데요. 윤석열이 전달했다는 최상목 문건에는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결정적인 증거, 또 현장 지휘관끼리도 대통령이 부서서라도 끄집어 내오래라거나 전기를 끊을 수 없냐고 한 대화 녹취도 확보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결국 진술, 물증 모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아직 모르는 더 많은 증언과 증거, 물증들이 존재하는 셈인데요. 이들의 문제는 어떤 증거가 더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을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때는 같이 모여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냐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진 게 10시 17분 피청구인이 브리핑림으로 출발한 게 22분입니다. 10시 22분. 예, 그럴 겁니다. 5분이에요. 그래서-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네네. 건의는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앉으시고 총리가 이 앉으시고 제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외교부 네. 장관이 있었고 문건 요 하단에 페이지 표시 8인지 6인지 돼 있는 거 이건 증인은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었던 겁니까? 예. 혹시 증인이 사용하신 이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워드 프로그램에 밑에 페이지 표시가 나오지 않던가요? 한 장씩 한 장씩 있기 때문에 예. 페이지는 페이지 안 넣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아,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있었어요. 장관도 있었고.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개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이 사건 개엄의 목적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개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국민들에게 네.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러면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국가 비상 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러면은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 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왜 알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만 줬겠습니까? 아까 주신문에서 말씀하실 때 증인께서 국회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그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차단한 병력들이 그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